그러면 이제 오늘 역법하고 천문학, 수학, 과학기술의 이제 뒷부분, 남은 뒷부분 파트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고구려 신라 그 고대 있죠. 고려 이전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에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거 한번 챙겨봅시다. 고구려에 보면 덕흥리 고분이라든지 덕하리 고분, 고분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보다는 이런 이제 고구려의 고분들이 있죠. 여기 보면 천문도 하늘 지도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별자리 북두칠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요 흔적을 갖다 나중에 누가 계승을 하는 거예요? 조선이 계승을 하는 거예요. 조선소 태조가 요거 보고 요거 뺏겨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 열차 분야지도 그게 시험에 자주 나요. 실제로는. 예. 그 다음에 뭐 고구려 뭐 제철 기술 발달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쟁 맨날 하다 보니까 칼 만들고 무기 만드는 이런 제철 기술들 발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관련해서는 신라에도 달력을 썼는데 당시에는 이제 당의 선명력 그리고 해시계와 몰시계. 우리 이제 해시계 몰시계 하면 세종대왕 때 해시계 몰시계 유명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도 이런 시계들이 이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도광 때 첨성대, 이게 진짜 첨성대 천문관측기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동양 최고의 천문대로 우리 역사는 일단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김암이라는 인물이 천문학에 익숙했고 있죠. 그 다음에 불국사 속구람에서 볼 수 있듯이 수학적 지식이 있죠. 기하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신라의 일정 수준에 이제 달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와 신라의 세공 기술이 있죠. 요게 우리가 백제 신라 세공품들을 보셨죠. 일정 수준까지 이제 도달해 있었던 거예요. 발전해 있었던 겁니다. 세공품들 같은 거는 수출도 하고 이랬다고 해요. 자, 다음에 이제 고려 들어갑시다. 고려 때는 우리 이제 대부분 좀 배운 내용들이요. 초기에 이제 당의 선명력, 우리 신라에서 사용하던 중국 달력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랑 친해지는 충순왕 때 가버리면 이제 원나라 달력을 쓰는 거예요. 수시력. 요거는 이제 원나라에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달력으로 되게 잘 만든 달력입니다. 1년을 365일 지금이랑 똑같이 이제 표현한 되게 이제 완성도 높은 달력. 그런데 이게 또 정치 상황이 공민왕 때 반원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원을 밀어내고 누구랑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 명. 그러면서 명의 대통령이랑 달력을 갖다 잠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에도 첨성대 있다는 거. 고려의 첨성대랑 신라의 첨성대 다르게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거 사진을 못 실어드려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간단히 그려드릴게요. 이거는 사진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첨성대 하면 이렇게 생겼죠. 뭐 동그랗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시대의 첨성대예요? 어느 시대? 신라 첨성대죠. 근데 요거랑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천문대라는 게 있어요. 고려의 천문대는 이렇게 딱 뼈대만 남아 있어요. 뼈대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죠. 진짜로 하늘을 갖다 관측하던 있죠. 그 뼈대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뼈대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요게 이제 고려 천문대요. 신라 천문대랑은 완전 다르게 생겼다는 거 있죠.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첨성대라고 해가지고 신라의 첨성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에도 첨성대가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천대 소음관, 고려의 천문 관측하는 기구가 사천대, 초기에는 사천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있죠. 요게 나중에 충렬왕 때 가면 소음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요거 암기하는 공식, 조선의 그 관상감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해서 제가 암기하는 공식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그 천문 관측 기구가 변해갔다. 이렇게 가볍게 체크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조선전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 봤었죠.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천문도. 그리고 이제 세종 때 칠정산, 아주 중요한 달력이죠.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달력? 처음으로 우리 하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 달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편과 외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편은 우리랑 좀 가까운 데 있죠. 원나라 수시력을 참고한 거고, 외편은 우리랑 좀 먼 느낌이죠. 요건 아라비아의 해력이 있죠. 해력을 갖다 참고했습니다. 어떤 달력을 참고했는지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내편은 우리랑 좀 가까운 원나라, 외편은 우리랑 더 먼 원나라란다. 아라비아. 요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칠정산이라는 이런 달력을 만들려면 천문을 관측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혼천이 간이 같은 이런 기구가 이제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칠정산뿐만이 아니라 자경로, 안구일부 같은 시계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추구기는 요거랑 이제 직접 관련되진 않는데 추구기도 뭐 과학기술이니까 같이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학기술, 이런 기계들, 세종때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런 문물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는 세종때 아주 유명한 애 있지 않습니까? 노비 출신의 과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우죠. 장영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조, 관상감, 조선의 천문관측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려부터 해서 조선까지 해가지고 천문관측 기구가 다 등장했어요. 이게 막 헷갈려요. 사천대, 서운관, 관상감 이렇게 돼요. 되게 이제 헷갈리니까 우리 첨성대부터 해서 암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첨성대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천문관측하는 기구죠. 그러니까 천문관측하는 기구니까 첨성대를 있죠. 사서 관찰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첨성대,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를 돈을 주고 사서 관찰하다. 이렇게 해서 고려에 있죠. 고려에 그러니까 사천대, 그 다음에 서운관, 관상갑 요거를 갖다 이제 세 개를 갖다 구별하시면 돼요. 두 문자만 달 수 있으면 됩니다. 요 세 개를 갖다 바꿔서 나올 거거든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첨성대를 사서 관찰하다. 자, 그리고 이제 세조 때 우리 아주 중요하다고 이미 배웠던 인지와 교용. 요거 뭐 하는 기구예요?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 뭐 지도를 갖다 만든다든지 이럴 때 쓰는 기구들입니다. 조선 초에 아무래도 이제 관학파가 집권하고 있다 보니까 과학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정치적 맥락이랑도 같이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김육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챙겨줘야 됩니다. 김육이 이제 어떤 왕 때 활동했던 인물? 효종 때 북벌 빼고는 있지 않습니까? 북벌, 붕당 정치와 관련된 내용 빼고는 효종 때 업적들은 전부 누구랑 관련되어 있다? 김육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육이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언역 도입. 선교사 아담샬이 제작한 청의 서양식 역법을 갖다 김육이 뭐예요? 아담샬이 누구예요? 크게 유명하진 않는데 아담샬이 누구냐면 우리 소현세자 기억나시죠? 소현세자가 이제 청나라 가서 서구의 문물들 보고 왔다고 했죠. 그 서구의 문물들을 갖다가 소현세자한테 전파해 준 인물이에요. 실제로 이제 소현세자가 아담샬이랑 이제 만나고 들어옵니다. 걔 만나고 들어오면서 아담샬이 소개해 준 뭐 자명종이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서구의 이제 근대적 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막 얻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아빠한테 보여줬는데 아빠 반응이 어땠다고요? 영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벼루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 달력의 특징이 뭐냐면 태음력의 태양력 가미. 우리 기존의 달력은 달을 중심으로 하는 태음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태양력이 가미된 달력. 그게 바로 시언력의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 바꿔놓으면 틀려요. 태양력에 태음력을 가미한 건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중심이에요, 지금? 태음력이 중심이고 태양력이 가미된 거죠. 근데 태양력에 태음력 가미해버리면 태양력이 중심이라는 거니까 또 오감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 가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태양력이에요. 태양력.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이런 태양력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건 언제?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웠어야 됩니다. 우리 을미개혁 때 암기 공식에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당태종 이러죠. 그 두 번째 태자가 태양력 제초 사용, 그 태자입니다. 태양력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제 건양, 양력을 세우다 해가지고 있죠. 건양이란 연어도 같이 사용하는 거 우리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테오리치의 기하용본, 조선 후기에 그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서양 선교사 2명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담 샤론, 소현세자랑 관련 있는 인물이고 마테오리치는 누구랑 관련돼 있을까요? 마테오리치. 이수광의 지복유설 들어보셨죠? 거기 천주실이라는 천주교 최초 소개한 글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거 쓴 사람이 마테오리치예요. 조선 후기 이제 그 실학이라든지 있죠. 서구의 근대 문물들을 갖다가 요 중국에 전파했던 인물들이고 요 인물들의 어떤 이제 뭐 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또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담샬과 마테오리치를 갖다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대충 이제 이런 인물들이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주었다. 조선 후기에 이렇게 보십시오. 기하원본은 여러분들 유클리트 기하학책 아시죠? 그러니까 그 책이랑 비슷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하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이 담겨 있는 교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김성문의 역학도에도 우리가 살짝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홍대용 공부할 때 배웠어요. 홍대용의 지전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전설이 홍대용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대용 이전에 이미 숙종 때 있죠. 김성문이라는 인물이 역학도회라는 책에서 지전설을 갖다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 다시 나왔네요. 홍대용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캐릭터가 과학자라고 했죠. 혼천이 같은 거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하늘을 관찰해서 지전설, 뭐 그 다음에 주해 수용 같은 수학책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한기의 지구전요. 여기서도 이제 지전설, 그 다음에 명남루 총서, 기측체, 이거는 인체와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 최한기는 뭐냐면 세도정치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실학이란다. 그 통상계아파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전파를 하고, 요게 이제 통상계아파로 이제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우리 실학, 그 나중에 실학에 후에서 그 최한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최한기도 은근 한 번씩 나오니까 챙겨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천문관측 기구, 이건 이미 정리했죠. 요거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육이 이제 효종 때 활동했던 인물인데 대동법 확대에도 기여했고, 그러니까 대동법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게 김육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평통보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상평통보가 우리 최초로 만들어진 게 무슨 왕 때요? 인조 때 개경에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있죠. 요거를 갖다 좀 확대 실시하는데 김육이 또 기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 가가지고 전국적으로 유통 성공하고, 김육이 은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연역 도입, 우리 방금 봤던 거, 이런 활동들이 전부 이제 김육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천문학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구려 고분에서 천문 관측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별자리 그림이 확인되었다. 어때요? 이런 거 있어서 이거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조선에서 천상열차 분해지도, 원래는 천상열차 분해지도가 더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서는 천문 관측이 제도화되어 서운관에서 천문학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 신라 서운관 맞아요, 틀려요? 사서관이면 어느 나라예요? 일단 고구려란다. 고려, 정기의 후기예요. 후기, 충렬왕 때 서운관으로 이름을 갖다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서 천문 관측을 담당한 관리들이 첨성대에서 관측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 이런 거 함정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첨성대가 워낙 유명한 게 선덕여왕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신라만 이렇게 첨성대 이러는 게 아니라 고려에도 다른 형태의 첨성대가 있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제일 이제 단골 메뉴네요. 요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게 몇 번이었죠? 2번 서운관이 틀렸네요. 요걸 갖다 이제 어느 그 시대랑 있죠. 시대랑 연결하는 거, 사서관을 갖다 바꿔가지고 문제를 갖다 구성하면 고난도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역법, 천문학, 수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고 있죠. 그 밖에 이제 의학과 무기기술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요 파트들 정리하면서 기술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향약구급방, 우리 정치사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와 세트로서 우리 정리를 했었어요. 세종의 업적 정리하면서 향약 집성방이랑 비교해서 정리해달라고 했죠. 예. 13세기에 우리 대장도가 원래 뭐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라고 부르죠. 제조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어디에 설치됐다? 강화도에 설치됐었죠. 여기서 같이 찍어낸 거예요. 이제 현존 최고의 의서, 향약 구급방, 향약 집성방이랑 무조건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면 항상 이제 집성방이랑 구별하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의학과 관련된 내용들, 조선 전기와 후기로 이제 구별할게요. 우리 조선을 갖다 정치사 나눌 때는 5마디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문화사라든지 강론들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전후기로 구별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중기라는 시기가 나오게 되면 조선 전기의 좀 뒷부분이 있죠. 이런 뉘앙스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전 후기로 이제 보통 나누게 됩니다. 조선 전기의 의학과 관련된 업적은 이제 제일 중요한 향약 집선방, 향약 구급방과 세트라고 했습니다. 조선에 맞는 약제, 치료 방법을 정리해서 뭐 사마자 향약방을 갖다 기본으로 만들었다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의학의 독자적 체계를 갖다 정립하였다. 그 다음에 세종 때 의학 백과사전이 또 한 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의방유치.
그다음에 이제 법의학서 뭐냐면 범죄 같은 거 수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이제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주무원록이라고 세종 때 나와요. 무원록이 한 권 더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영조가 세종과 관련된 거를 갖다 많이 따라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형 삼심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혹한 형벌 같은 거 개선하자 이런 내용들. 그뿐 아니라 이제 무원록도 영조 때도 중수무원록이 나오는데, 원래 이 중수무원록이 보면 세종 때 신주무원록 있죠. 요거를 갖다 약간 개찬해서 만든 거예요. 영조가 은근히 세종에 있죠. 여러 가지 정책 들어갔다 많이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의사하면 이제 동의보감 들어가죠.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기본 강의 때 정리를 안 했나? 어쨌든 여러분 어차피 심화에서는 있죠.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 다음에 인류 무형유산 해가지고 세 개 안에 뭐가 포함이 됐는지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요게 자주는 안 나오는데 시험에 직접적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종류, 유형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직접적으로 안 물어봐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시험에서 많이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네스코 그 유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실히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리를 하려면 초기에는 안 되고 뭐예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있죠. 기초 지식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동의보감. 선조에서 광해군, 선조 때 임진왜란 때 시작돼서 있죠. 광해군 때 완성이 됩니다. 내경과 외경 두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의보감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전통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중의료 보고서, 바로 공중의료 보건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서들이 한 의사들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근데 동의보감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직접 이 책을 갖다 보고 있죠. 자기 건강을 갖다 챙길 수 있게 만든 공중의료보건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는 뭘로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한글로 일반인들도 보고 치료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침구 경험방, 허임, 인조죠.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러니까 야, 호준 아들이 허임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허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호준 아들인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착각은,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호준인가 드라마? 소설은 동의보감이었는데 아마 드라마로 나올 때는 호준이었을 거예요. 인기 엄청 좋았었거든요. 드라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호준이 침술의 대가로 나와요. 침술의 대가. 조선에서 최고의 침술의 대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호준은 원래 이제 약방 있지 않습니까? 약방을 갖다 잘 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침술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 호준이랑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한 세대 정도 미친데 둘이 같이 활동을 했어요. 허임이라는 사람이 침술에 능했습니다. 호준한테 침술에 대해서 물어보면 호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침술에 대해서는 허임한테, 저보다는 허임이 정통을 했으니까 허임한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허임이라는 실제 진짜 침술의 대가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침술과 관련된 침구경험방을 인조됐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덜 중요해요. 잘 안 나와요. 동의보감이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가의통도 우리 언제 이미 정리를 했어요. 정약용 때 홍역을 연구하는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의 부록에 보면 종두법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종두법. 박제가와 공동 연구를 했던 천연두를 갖다 연구하는 종두법. 그리고 이제 홍역을 연구하는 마가의통. 이 당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두 개의 병이 그러니까 홍역과 천연두였거든요. 그 두 개를 갖다 이제 같이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의수세본, 이것도 은근 자주 나옵니다. 이재마의 동의수세본. 요거는 뭐냐면 약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사람의 체질을 나눠가지고 체질에 맞게 약을 쓰라는 책이 바로 동의수세본 사상의학입니다. 이재마. 여러분 소우민, 태양인, 소양인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을 4개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쓰라. 그게 사상의학. 이재마의 동의수세본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세도정책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의 의료기구, 우리 이제 사회시설 이런 거 다룬 적이 있는데, 고려 때는 이제 태의감이라는 게 중앙의 의료로 갖다 전담했었고, 조선에서는 전의감이라는 기구가 따로 있었다는 거, 요거 한번 복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쫙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거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까지 묶어가지고 있죠.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죠. 뭐 일단 고려 때는 무기기술과 관련된 뚜렷한 흔적이 딱 하나밖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채무선이라는 인물이 화약을 갖다 처음 들여와가지고 이 화약을 가지고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화포도 만들고 막 이렇게 무기 만들었다는 거. 왕으로 치면 우왕 때. 우리 진포대첩이라든지 히읗, 지읒, 티읒 고려 때 고향이 기억나시죠? 그 히읗, 지읒, 티읒이 전부 우왕 때요. 그러니까 화통도감도 그냥 우왕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태조 때 정도전의 진법 이거는 누구를 치기 위해 만든 거예요? 명나라 맞아요. 명예요동으로 갖다 치기 위해서 명예주원장이랑 우리 이제 정도전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았죠. 그래 이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진법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종 때 거북선, 비고도선. 우리 거북선을 갖다 이순신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순신이 만들긴 했는데 처음 만든 거는 태종 때 이제 만들었다. 비고도선은 별로 안 중요해요. 조그맣고 좀 빠른 빼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종 때 총통등록. 이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총통등록은 뭐냐면 채무선의 아들이 재산이에요. 요 사람이 있죠. 화약 무기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싹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총통등록. 세종 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신기전이 뭐 이게 영화로 나와가지고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제 네모난 박스 같은 데 있죠. 화살을 갖다 한 100발 정도를 딱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불을 붙여가지고 있죠. 다연발 로켓포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의. 그게 이제 세종에서 문종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성종 때 진법 또 하나가 나와요. 보통 이제 병법서를 갖다 진법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 때 비격진천내 같은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해야 되나? 포탄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바로 팍 터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딜레이, 시간적 딜레이를 갖다 둔 다음에 이게 터지는 게 있죠. 이런 좀 특이한 폭탄을 만들었어요. 비격진천내.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조총기술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조 때 요 성종 때 만들어진 진법 있죠. 진법을 갖다 그대로 복간을 했어요. 복간을 했는데 이름을 갖다 바꿔서 복간을 했어요. 병장도설. 그리고 이 병장도설을 약한 내용을 갖다 개찬을 해가지고 있죠. 후속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속병장도설. 그러니까 요거랑 원래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만 똑같고 이름만 다른 거. 요거는 그 내용도 조금 이제 바꾼 게 속병장도설. 우리 쏙쏙쏙 시리즈에서 봤죠. 영조 때. 그리고 정조 때 무예 도보통지. 우리 정치사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확실히 여러분이 소화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내용 논행들을 갖다 이제 결국엔 정치사랑도 연결을 하고 무기끼리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초기 농업기술의 발전 성과를 반영한 영농기본지침서에는 세종 때에 편찬된 농가 집성이 있었다. 자, 이거는 우리 농서에서 이미 배운 거죠. 농농농 시리즈. 근데 이거 암기할 때는 농농농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상사가. 지금 가가 들어갔죠. 그럼 어느 시대? 조선 후기 신속의 농가 집성이에요. 세종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상사, 농사, 직설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종 때 해와달을 그리고 뭐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간이대라는 천문대를 운영하였다. 말 돼요, 안 돼요? 혼천이라든지 간이 같은 거 만들었죠. 간이를 갖다 올려놓는 대 있지 않습니까? 대가 바로 간이대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세종 때 동양의학에 대한 서적과 이론을 집대성한 의학백과사전 의방유치가 편찬되었다. 맞습니다. 문종 때 개발된 화차, 신기전은 화살 100개를 설치하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 일종의 로켓포였다. 신기전은 문종 때 나올 수도 있고 세종 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두 시대 계속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조선 초기 140여 명의 인쇄공이 소속되었던 최대 인쇄소는 교소관이다. 조선에 이제 교소관이라는 인쇄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주자소 있지 않습니까? 주자소가 나중에 교소관을 흡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술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술사. 이 예술사는 보면 보통은 있죠. 좀 중요한 주제들, 그러니까 뭐 건축이라든지 해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처음에 그런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기, 예술사의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좀 특수한 주제들을 다루고 왔고요. 그 특수한 주제들은 뭐냐면 고대 있지 않습니까? 고대. 고대하면 보통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요 고대에만 중요한 있죠. 예술사 주제들이 있어요. 고려 조선에서는 전혀 안 중요한 주제들인데 고려에만 중요한 주제들이 3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고대에는 역사서 있어 없어요? 없죠. 역사서를 갖다 대신하는 문화사 유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고분, 금성문. 그다음에 또 고대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가 또 활발했어요. 그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 요 3개의 주제 있지 않습니까? 요게 고대에만 좀 중요한 주제들이요. 고대에 중요한 요 3개 주제를 갖다 먼저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 일반 주제들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있죠.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대신하는 뭐 고분이라든지 뭐예요 그러니까 금성문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에는 중요한 거예요. 고려라든지 조선에도 고분 되게 많거든요. 금성문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이때부터는 역사서들이 얘들을 갖다 대신하고 역사서가 대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역사서가 없기 때문에 고분이 무지 중요한 겁니다. 자, 고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의 그 핵심은 있죠. 고대 고분들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전 고분들도 한번 쫙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청동기 시대 때부터 고분을 다뤘어요. 구석기, 신석기는 무덤이 있긴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고분하면 좀 급이 있는 일반 무덤이랑은 좀 다른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있고 뭔가 역사적 사실을 갖다 보여주는 무덤들을 갖다 고분이라고 해요. 이제 청동기부터 고분이라 할 만한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돌 무덤 기억나시죠? 청동기는 실질적으로 간석기 시대였기 때문에 돌이 유행을 했던 거예요. 무덤에 전부 돌자가 들어간다. 돌무지 무덤. 한자로 하면 적성묘예요. 적성묘가 잘 안 나옵니다. 요즘은 순 한글식 있지 않습니까? 돌무지 무덤이 훨씬 더 자주 나와요. 근데 옛날 교수님들은 그리고 특이한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도 한자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 표현에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일단은 한글 표현을 확실히 하는 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갖다 국사적 어휘력을 확대할 때 이런 한자식 표현이 있죠. 이런 것들까지도 확대 가시면 돼요.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이제 돌롤무덤, 석관묘. 그 다음에 고인돌은 지석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한자로 표현을 하면.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철기, 구분, 양식. 초기, 철기 시대 때도 이제 무덤들이 만들어져요. 무슨 글자가 빠진다 이제? 돌자가 빠진다. 독무덤, 널무덤. 장독 같은 거 2개를 갖다 포기해서 이제 무덤을 만든 거예요. 옹관묘. 그 다음에 이제 널무덤, 목관묘. 돌널무덤이랑 널무덤 차이는 뭐냐면 있죠. 널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특정 재료로 있죠. 그러니까 관을 넣을 조그만 공간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 공간을 갖다 돌로 만들면 돌널무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만들면 그냥 나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있죠. 나무를 빼버리고 그냥 널무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관묘, 널무덤, 독무덤, 옹관묘. 이런 이제 어휘력까지 이제 여러분들 확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최근 시험에 이미 옹관묘와 목관묘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주 안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사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있죠. 앞에 거는 복습이었고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고대 고분 양식들이요. 삼국의 이제 고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유행을 타고 어떻게 이제 변해 가는지. 이 삼국의 이제 고분 유형을 갖다 이끌어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제 고구려예요. 고구려의 이제 초기 무덤 양식이 돌무지 무덤.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돌무지 무덤 우리 청동기 때 유행했던 무덤 양식이죠. 요 돌무지 무덤을 갖다가 고구려 초기에 이제 유행을 합니다. 그 청동기 시대 때 돌무지 무덤이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청동기 시대 돌무지 무덤은 그냥 막 돌을 갖다 무지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구려 때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해가지고 있죠. 층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요런 이제 그 돌무지 무덤들이 이제 고구려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둘 다 이제 돌무지 무덤, 적성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삼국이 통일될 무렵쯤 가면 있죠. 삼국시대 후기쯤 가버리면 무덤 양식이 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굴식 돌방 무덤, 한자식 표현은 행열식 석실본.
행적 축이 강한 있죠. 석실이 만들어진 고분이라 해서 행열식 석실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이제 백제가 이 무덤 양식을 따라합니다. 백제도 초기 고분 양식은 돌무지 무덤. 왜냐하면 고구려랑 백제랑 뿌리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삼국시대 후기 통일될 무렵쯤 가면은 백제도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을 갖다 따라해요. 근데 백제는 있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벽돌 무덤이 2개가 있어요. 벽돌 무덤. 송산리 6호분, 7호분이 벽돌 무덤이에요. 요거는 우리 무덤 양식이 아니라 어느 나라 무덤 양식이다? 중국 양식이요. 중국 양식. 이 중국 양식 무덤이 유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백제가 고구려한테 되게 섭섭했던 때가 있어요. 언제? 수도 빼앗겼던 데죠. 그러니까 장수왕한테 수도를 빼앗기고 왕도 죽고 이렇게 되면서 백제가 잠시 고구려에 삐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네 무덤 따라 안 해 이러면서 잠시 있죠. 중국의 무덤을 갖다 따라하는 2개 무덤이 이제 벽돌 무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무덤 양식 보겠습니다. 신라의 무덤 양식은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무덤이랑 뭔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무지 무덤을 갖다 보고 한번 따라하려고 만들어 봤는데 제대로 못 따라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신라가 완전 깡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좀 이상한 무덤 양식을 만들어요. 근데 이 이상한 못 만든 무덤 양식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 이게 무덤을 못 만들어가지고 이 무덤이 이제 무너지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구조가, 원래 만들었을 때 구조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무덤을 갖다 만든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굴이 힘들었어요. 만약에 도굴을 하려면 무덤을 갖다 전부 다 까뒤집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굴이 안 돼요. 유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부장품이. 그래서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 못 만든 무덤이 오히려 더 유명해집니다. 나중에 근데 신라도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 고구려와 백제와 본격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을 갖다 쓰게 돼요. 그리고 통일 이후에 통일 신라에서는 화장이 유행을 해요. 화장. 여자들 얼굴에 화장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시체를 갖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갖다 화장이라고 하는데, 이 화장이 유행하게 된 이유로 갖다가 교과서에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교의 유행이랑 관련되어 있다. 불교의 성행이라. 근데 실제로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교보다도 뭐와 관련이 있냐면 땅값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땅값. 신라의 수도인 경주 있죠. 경주가 수도가 된 지 거의 이제 1000년쯤 돼버려요. 1000년쯤. 경주에 보면 무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 안 그래도 땅값 비싼데 전부 무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화장을 갖다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때도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굴식 돌방 무덤 크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고 있어요. 형일식 석실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막 규모가 작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땅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땅값이 안 되는 화장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서 화장이 유행하였다. 안 나옵니다. 불교랑 연결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기억할 때는, 논리적으로 기억할 때는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무덤 행일식 석실분 규모가 작아진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사진 한번 보죠. 사진. 자, 이게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요게 이제 돌방이에요. 돌방. 그리고 이제 돌방으로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행축이 강한 거예요. 행축이 강해서 행열식 석술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백제에서 볼 수 있는 벽돌식 무덤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천장이 이제 아치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로 만들어졌다는 거. 벽돌 무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는 없는데 뒤쪽에서 사진이 나올 거예요. 1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6페이지. 돌무지 덧널 무덤 해가지고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사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뭐냐면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부장품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관과 부장품들을 갖다 보관하는 방을 갖다 하나 짜는 거예요. 근데 방을 짤 때 고구려는 무슨 재료로 짰어요? 돌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죠. 근데 얘들은 잘 못 만들었던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를 나무로. 그리고 나무로 만든 다음에 얘들은 그 위에다가 봉토란다. 돌을 갖다 이렇게 무지 많이 쌓는 거예요. 역시 돌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봉토, 흙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어서 만든 무덤. 요게 바로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못 만들었다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로 만들었던 거예요.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무가 이 돌이라든지 흙의 무게를 갖다 못 견디겠죠. 습기 먹어가지고 이게 막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고 나면 이 뭐 관이라든지 부장품이라든지 돌이라든지 흙이 다 섞여버려요. 그러면 도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덤이 못 만든 대신에 이제 도굴하기 어렵다 보니까 부장품들, 껴묵거리들이 이제 가장 풍부하게 나오는 무덤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요 세 개의 무덤을 갖다 여러분들 구별을 갖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주 이제 비교돼서 나오는 게 시험 문제에서 자주 비교돼서 나오는 게 굴식 돌방 무덤과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굴이 어려웠다. 그래서 껴묵거리가 많이 나온다. 벽화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었더라도 벽화를 그렸더라도 지금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랑 거의 정반대 측면의 강점과 단점을 갖는 무덤이 뭐냐면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얘는 들어갈 수 있는 길까지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그리고 돌로 아주 탄탄하게 몇백 년이 지나도 안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죠. 요거는 이제 도굴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껴묵거리가 아예 없다. 껴묵거리가 유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도굴 당한 거예요. 대신에 얘는 하나가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다? 벽화가 남아있다. 요 두 개가 완전히 극대칭이에요. 그래, 요 두 개를 갖다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야의 고분 양식, 이건 정말 좀 소개시켜 드리기가 좀 그래요. 가야 고분 양식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안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복잡해요. 뭐 돌널 무덤이 초기에 만들어지다가 돌널 무덤, 널 무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다가 그 다음에 돌 덧널 무덤 뭐 이런 거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나중 가서는 이제 석실분 있지 않습니까? 돌방 무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가야의 고분 양식은 조금 삼국이랑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전했다. 요 정도만 이렇게 체크해 주십시오. 한두 번씩 읽어주면 좋은데 이걸 갖다 막 연결해서 애우고 막 이러면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헷갈리게 돼요. 오히려 삼국시대 고분들 맨날 시험에 나오는 애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집착하지 말고 가볍게 보십시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이 있죠. 고구려 고분과 관련된 내용들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이 돌무지 무덤이라고 했죠. 돌무지 무덤은 별로 볼 게 없어요. 고분 하나만 봐주면 돼요. 장군총이라고 해서 있죠. 요거예요. 중국 이제 지반현, 지안, 지금은 이제 지안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중국식 발음. 국내성 있는 곳에 만들어진 고구려 이제 초기 수도인 국내성 있죠. 국내성에 만들어진 고분이에요. 누구 무덤인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무덤이 되게 커요. 되게 커가지고 있죠. 장수왕의 무덤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시겠죠? 딱 보니까 단층, 도로 갖다 그냥 대충 쌓아놓은 게 아니라 어층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별명이 이제 동양의 피라미드. 엄청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들을 심었다. 그 소나무, 잣나무, 그러니까 고분 주변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 게 고구려 초기 있지 않습니까? 무덤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고구려 있지 않습니까? 초기 고구려 무덤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고분 주변에 소나무라든지 잣나무들 이런 것들 심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전부 굴식 돌방 무덤. 근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이 유행이 좀 변해가요. 유행이. 크게 굴식 돌방 무덤은 초기에는 있죠. 그러니까 무슨 유행이 변해가냐면 굴식 돌방 무덤에는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벽화밖에 없다고 했죠. 벽화의 유행이 변해갑니다. 초기에는 그 무덤의 주인들 있지 않습니까? 주인들의 생활 양식. 그 무덤의 주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생활 양식을 담았던 있죠. 그 벽화들이 많이 나요. 근데 이게 후기로 가면 있죠. 어떤 내용으로 변하냐면 좀 추상적이고 도교적이고 있죠. 요런 내용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신도 같은 거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후기로 가면 사신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내용 면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초기 무덤들은 북쪽에 지반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기 무덤들은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고구려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해요? 평양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북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요 두 개가 이제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세 개의 프레임이 나와요. 하나는 있죠. 위치상으로는 지반현, 가장 초기 무덤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는
생활 양식. 그게 이제 무용총과 각조총 같은 거예요. 무용총과 각조총. 자, 위치로는 집안, 그 다음에 그 그림으로는 생활 양식, 무용총. 보통 이제 총이라는 고분이 있죠. 어떤 고분에 총이라는 이름을 주냐면 누구 무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는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무용총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무용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무용총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줬습니다. 이 무용이라니까 고구려인들하니까 뭐 싸움하는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춤추는 모습이에요. 춤추는 모습. 무용도. 근데 이제 무용도 말고도 요 무용총에 보면 유명한 그림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냥이라든지 행렬이라든지 사신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각조총은 씨름. 이게 무용도예요. 그 각조가 이제 씨름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그림이 있는 곳이 각조총. 요게 이제 고구려 가장 초기의 무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해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오해분도 은근 중요합니다. 요게 한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은근히 소개되고 있거든요. 고전적으로 자주 나오던 문제는 아닌데 새로운 연구성과 중 하나예요. 오해분은 뭐냐면 해와 달의 신. 지금 사진을 안 넣어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신도 같은 거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집안연에 있는 무덤들은 생활 모습 같은 게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의 신, 사신도 같은 게 집안연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 이제 위치는 한반도 북부로 이동을 했는데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생활 모습을 갖다 그리고 있는 고분들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악사모분이 제일 유명해요. 안악사모분. 황해도에 있는 안악사모분. 뭐 황해도까지 안 해도 되고 한반도 북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한반도 북부. 안악사모분 주인들의 생활 모습들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요 아저씨가 안악사모분 주인이고 있죠. 그다음에 그 아줌마 그림도 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의 생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안악사모분이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수산리 고분, 이거는 유명한 이유가 있죠. 이 수산리 고분벽화, 요게 수산리 고분벽화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랑 구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으로 고구려의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증거 중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흥리 고분은 견우직녀도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견우와 직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견우직녀도가 이제 덕흥리 고분에 그려져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쌍용총이라는 무덤은 있죠. 좀 특이하게 기둥이 팔각기둥이에요. 팔각기둥. 우리는 보통 원형기둥 같은 거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팔각기둥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팔각기둥이 어디서 온 거냐면 서역에서 쓰던 거예요. 서역의 영향을 받은 있죠. 좀 특이한 무덤이요. 뭐 기마도 이런 것도 그려져 있고, 쌍용총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팔각기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악사모분, 그 다음에 이제 수산리 고분이요. 수산리 고분. 요 두 개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하시고 있죠. 덕흥리도 이게 한 D급 정도인데요. 한 번씩 이제 견우직녀도 하면서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쌍용총이 제일 안 나와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죠. 한반도 북부에 위치하고 그림이 이제 사신도로 유명한 고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강서대묘 사신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신도예요. 그러니까 후기에 가면 이제 그 추상적, 도교적 사신도가 이제 유행을 하는 거예요. 도교에서 4개의 방위를 갖다 지키는 방위신들이 있죠. 그 사신도가 이제 강서대묘의 사신도가 유명하죠. 요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강서대묘의 사신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덕하리 고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뭐 사신도, 뭐 그 천문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 후기에 그러니까 후기에 이제 고분이다. 요 정도 이제 가볍게 봐주십시오. 자, 다음에 모주림 천장 구조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 요게 고구려만 쓴 게 아니라 북방민족, 다른 민족들도 좀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고구려 굴식 돌방무덤은 고구려만의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모주림 천장 구조예요. 모주림 천장 구조. 요게 모주림 천장 구조입니다. 이게 천장 부분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사진을 갖다 찍은 거예요.
이게 천장을 갖다가 조금씩 있죠. 모서리를 갖다가 막아가는, 돌을 얹어가지고 막는 방식으로 있죠. 조금씩 천장에 구멍들을 갖다 줄여가는 방식이에요. 대충 상상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갖다 주로 확률은 좀 낮고 있죠. 그냥 모듈임 천장 구조, 고구려 특유의 천장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발해가 이 모듈임 천장 구조로 갖다 계승을 하게 돼요. 정해공주묘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고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해고분이 이제 정해공주묘 길 육정상 고분군에 속해 있다.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그 선지에서 언급되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식 돌방무덤,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계승했다. 천장 양식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해공주묘의 돌사자상, 고구려식이다. 힘차고 이렇게 막 좀 심플하면서. 그 다음에 정해공주묘에도 뭐 사륙별려체, 중국의 이제 한자체예요. 그러니까 좀 귀족적인 한자체. 그러니까 그 발해에서도 한자를 갖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 무덤이 어느 왕과 관련되어 있다? 문왕의 딸이죠. 그러니까 문왕이 이제 좀 자뻑이 심했다고 했죠. 황상이라든지 뭐 대흥, 보려 이게 다 누구냐면 그 문왕 있죠. 문왕의 연호와 관련된 거예요. 보려는 보통 잘 안 쓰는데 대흥은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해공주도 역시 문왕이랑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 인간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딸들 무덤을 갖다 이렇게 쓸 거면 그냥 같은 데다 쓰고 같은 양식으로 쓰면 될 건데 지역도 달라. 용두상 고분군. 그 다음에 또 있죠. 양식도 달라요. 벽돌식 양식. 하나는 고구려 양식, 하나는 중국 양식. 하지만 이 벽돌식 고분, 정해공주 묘조차도 있죠. 천장을 처리하는 방식은 고구려식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고구려식 모듈임 구조가 아니라 있죠. 고구려식 또 다른 평행 고임 구조라는 게 있어요. 구임이 아니라 고임이에요. 구임으로 돼 있나? 지금 책은 제대로 돼 있어요. 그 평행 고임 구조.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빨리 넘겨버렸네. 자,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륙별려체, 그 다음에 10인 벽화도 있고요. 10인 벽화일 필요 없이 벽화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교 관련된 불로장생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정해공주묘에 보면 좀 다양한 흔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발해고분은 요 두 개가 나왔다면. 자, 요까지 하고 이제 우리 잠시만요. 쉬었다 하죠. 백제고분, 신라고분까지 하면 시간을 갖다 오버할 것 같습니다. 요 하고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